아무래도 여기 지금 가장 최근 이슈는 코로나 관련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푸드테크, 특히 벤처업계에 대입하면 이제 한 단어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언택트라는 이제 단어로 연결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실제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비즈니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좀 그다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외식 사업이나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들, 카페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고난의 행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부당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빠질 정도로 나중에 이제 국외 나가실 때 보시면 인천공항 안에 SPC 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이번에 변화된 부분들은 온라인에 대한 매출이 원래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급성장했고 소비자들한테 경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같은 이제 식품을 계속 꾸준하게 했던 큰 회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동안의 식품 회사들은 유통업체의 어떤 진열 매대를 가지고 이제 그 매대를 얼마나 확보했느냐를 가지고 싸워왔었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브랜드와 차별된 콘텐츠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긴장을 하게 되면서 저희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전체 매출 한 30% 정도가 셀러스 30% 정도가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 시장을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의 어떤 기회의 창구로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식 행사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 유통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온라인에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우리 것들을 얘기할 거냐 이런 부분들의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수자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원래 전통주가 온라인에서 판매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술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판매되냐라는 인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언택트 시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전통주는 온라인에서 할 수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구독 서비스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광고 효율이 50% 정도 가만히 있는데 높아질 정도로 사람들이 이런 온라인에서 뭔가 받아보는 것에 즉각적인 반응이 저희는 이제 느껴졌었어요. 광고 컨텐츠나 카피 모든 게 똑같은데 똑같은 광고의 효율이 50%가 늘었다는 게 저희한테는 좀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때 강남에 오픈한 매장과 송파에 오픈한 매장 시점 때문에 이제 개인 사업자랑 공인 사업자 비율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큰 차이는 배달 음식은 항상 이제 연중으로 봤을 때 두 개의 피크를 가지고 있어요. 날씨 때문인데 이제 여름과 겨울에 두 개의 피크를 갖고 있고, 그게 대부분 다니들에게 정말 날씨 때문인가 아니면 방학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저희가 확실히 몰랐죠. 왜냐면 이제 하필이면 날씨가 더울 때 방학이고 추울 때 방학이어서. 근데 그래서 항상 12월, 1월, 2월까지 높은 매출을 내다가 3월까지 그냥 떨어져요. 아무 이유 없이 떨어져서 쭉 가다가 다시 6월 되면 올라가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였었는데, 올해는 이제 배달민족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주문이 늘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저희 매장을 대상으로 봤을 때 원래 3월 되면 떨어져야 될 매출이 안 떨어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 훨씬 더 즐겁게 일하고 계시고, 이제 5월 다 가고 6월 되면 다시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다시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배달 음식의 코로나는 긍정적인 영향, 기회를 줬다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검색 키워드 네이버에서 이제 얼마나 검색하는가 빈도를 날짜별로 쭉 그래프를 그리고, 공유주방은 연관성이 별로 없는데 배달 창업을 키워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코로나 이슈가 터질 때마다 배달 창업이 늘어요. 키워드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배달로 창업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워낙 언론에서 이제 뭐 언택트다 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 법인 사업자가 많이 들어왔을 때 장점이 뭐냐고 생각하냐면은 뭐 꼭 법인 사업자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고객들이 배달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수요가 늘어나게끔 하려면은 선택지도 다양해야 되고 음식의 퀄리티도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공급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달 음식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고객 입장에서 그럼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배달 음식에 대한 고객의 인식이나 시장이 그 성장시키는데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좋은 영향을 끼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기사 하나를 보니까 저기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이 성장한 산업이 저는 이커머스 분야일 줄 알았는데 이커머스가 2등이더라고요. 1등이 어디였나 보니까 자전거였어요. 자전거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이제 조금 물어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이제 딱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가서 하는 것들이 딱 뭔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뭐 자전거라든지 뭐 다른 킥보드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다양해진다라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홈이나 소규모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래서 이제 언택트 이꼴 좀 다양성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산업계의 좀 그 큰 흐름 중에 한 개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와, 내 사업보다 저게 더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사장님들은 어차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는 갈아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 신사업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니까 이 분야의 푸드테크 분야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반대로 이제 저기 최 대표님부터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요? 네, 제가 개빈 나와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배달 음식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그 500 스타트업에 시드 투자를 갖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 모델로 성공해보겠다가 제 목표였고 그때 제가 설득했던 포인트가 배달 음식점이면 제2의 맥도날드가 나올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수백 개의 매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거에 이제 설득 당해서 투자를 받았는데 말씀드렸듯이 절대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의별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고 심지어 제가 그 전공이 공대생입니다. 전자랑 기계를 전공해서 원래 로봇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아시죠? 기승전 치킨집. 공대생의 기승전은 아사 아니면 치킨집이더라고요. 바로 살까요? 네. 그거 하면서 이제 이걸 로보틱 키친을 해야 되나? 그게 한 1, 2년 전에 엄청 이슈였는데 제가 또 공대생이니까 그런 거 잘 할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딸내미 과학상자를 가지고 이제 뚝딱뚝딱 만들어서 제육 볶는 기계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유주방으로 스피드오프를 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했던 거랑 똑같은 비즈니스 하시는 스타트업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쭤보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니까 배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배달비 1,000원 받는 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촌이 시작해서 이제는 배달비를 1,000원, 2,000원 내는 게 당연시되다 보니까 이 1,000원, 2,000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100단가가 보통 2만 원인데 2,000원을 배달비 받을 수 있으면 10%의 영업이익이 그냥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그 모델이 워킹할 거라고 보고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시면은 제가 그 개인 시간을 좀 투자해서라도 같이 고민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막 사업 시작하신 분한테 그러게요. 다른 곳으로 돌릴 생각 없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더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게 보람을 느끼면서 뭔가를 같이 창출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있는데 그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는 선상이 B2C, 그러니까 그 고객들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맞닿아 있는 그런 산업에 있을 때 더 보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반응이 좀 직접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원래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프랜차이즈 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식 세계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제가 원래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한식당에 딘타이빵을 만들자 이러고 싶었는데 아까 SPC에서 B2B 납품처 이제 스타벅스라든지 에그드랍을 봤을 때 아무래도 뭔가 기업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결국 그거를 받아들여지는 포인트는 가장 소비자가 가까이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아닐까. 그럼 거기서 더 좋은 식재료와 식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수요를 들어오는 다른 이제 B2B 회사들과 함께 창출할 수 있는 B2C 회사가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차례죠. 그 푸드테크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여러 회사들이 최근에 있으니까 그 회사들을 다 보기 좀 그렇고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제품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코나그라의 헬시 초이스라는 데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아직 국내에는 안 들어와 있고 그 컨셉의 이제 뭐 좋은 다이어트, 이런 밸런스 이런 식당들이 향후에 계속 건강을 생각하시는 우리 소비자들이 더 늘어나면서 그런 비즈니스의 어떤 최적화된 소비자 개인기에 최적화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하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이제 1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장 운영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목장주는 한 명이 운영하면 되는 목장을 기업이 운영하면 3명, 4명이 운영을 해야 되는 손익이 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야채도 그렇게 지난번에 아까 토마토 말씀 주셔가지고 토마토 농장에 갔는데 스마트팜이죠.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먹으면 너무 맛있고 들어갈 때 방지복을 입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반도체에서 들어가듯이 온몸을 감싸고 들어가는데 이유가 이제 너무 맛있는 토마토인데 그 미생물에 취약한 거죠. 균에. 그래서 균이 하나만 들어가면 그 농장을 다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그 소비자가 찾는 차별화 이런 부분들 1차 산업 부분도 되게 좀 아니 농산물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것보다는 접근해 보셨을 때 국가지원도 되게 많고 그 비즈니스의 어떤 범위를 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업에서 하긴 어렵고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비즈니스 같이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팀장님은 아까 물론 뭐 말씀하실 때 아주 애사심이 부품 느껴지는 이제 발표를 해주셨지만 그럼 이거 이제 신사업 하시면서 그냥 이것저것 귀찮으니까 내가 나와서 작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회사를 사랑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다녀오셨어요. 네, 그런 고민들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 회사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450억을 어떻게 들여보겠어요. 450억이라는 돈을 드린 것은 정말 여기 같이 직원들도 있지만 뭐 거의 가정을 버리다시피 해가지고 그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또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회사에서 또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슬라이더 통해서 질문 주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이제 공통 질문이 2개 남았는데 끝나고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지금도 궁금한 부분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발표 위주가 이제 신사업이라든지 그런 이제 인사이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들이 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면서 하신 눈물 쏙 뺀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가장 지금 이제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각 다르시니까 이 분야에서 가장 힘든 건 이런 거더라. 그리고 또 이런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슈가 좀 있더라. 정부 관련 그런 게 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이쪽 대표님부터 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통주 온라인에서 팔 수 있대. 팔아보자.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무모하게 그런 법적 이슈들을 많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시작하고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강남역에 전통주 갤러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전통주에서 아무래도 배워야 되니까
술 교육기관에서 소믈리에 공부도 하고 거기서 이제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한테 이제 투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일단 무작정 뛰어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쇼핑몰을 하려고 했을 때 보니까 그런 초기 창업 비용도 굉장히 크고 판매를 할 때 양장과 일일이 가서 일일이 계약을 맺고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우리 미션 전통주를 알리는 것에 부합하는 것 중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 한번 우리는 이 미션에 잘 부합할 수 있을까? 잘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자. 이제 구독 서비스 이제 개발자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사이트 만들기 시작했는데 보니 그것도 통신 판매업자는 그야말로 수수료 모델로만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양장 제품을 한 박스에 넣어가지고 사입해서 판매하는 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 없음 개념도 생소하던 이제 완전 초기 시절이었는데 그런 세금계산서 처리하는 방법부터 이거를 합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했다가 하니까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래서 다행히 잘 진행을 해서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인데 잘 진행을 해서 합법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잠깐 사무실 가도 되겠냐고. 저희 정말로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때. 진짜 망하다 보다. 우리는 정말 우리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최대한 합법적인 선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뭔가 틀렸나 보다. 우리가 부족했나 보다 해서 오셨더니 거기 국세청 담당자님이 나이가 거의 저희 아버지 거리였어요. 그래서 되게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라면은 그냥 팔아도 되는데 술은 그냥 팔면 안 된다. 이건 주세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말씀 끝나신 뒤에 조심스럽게 근데 저희 사실 그런 건 이미 알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 수수료 모델로 하고 있다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매체에서 보시고 너무 당연하게 대학교 가 졸업한 친구들이 멋모르고 술을 사입해가지고 막 판매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웃픈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고요. 제일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런 기능적 시행착오, 업무적 시행착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업앤다운이 있을 뿐인데 제일 이거를 계속 앞으로 갈까 말까를 힘들 정도로 힘들게 하는 건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관계 같아요. 이거를 같이 으쌰으쌰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 서로 같은 비전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서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싸울 때 그럴 때가 일단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는 2000년에 처음으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2020년이니까 20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사도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구성원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뭘 자꾸 하자 그러면 본인이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계속 물어보면 해야 될 이유는 무궁무진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지금 당장에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해야 된다는 게 돼야지만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된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근데 이제 가장 그러면 그 20년 동안 스타트업에 있으면서 뭐가 제일 힘들고 시행착오였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면 회사나 제품 서비스랑 자기 자아를 거의 동일시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건 안 될 것 같다. 야, 그거 쓰니 이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야 되는데 네가 몰라라. 나는 잠도 안 자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이 고민만 하고 있는데 지금 5분 10분 듣고 네가 몰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써 무시하려고 하고
결국에 내가 옳았다라는 거를 이제 결과물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제일 오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이 실패를 하는 용기가 없었구나.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는 얘기들을 자꾸 이제 저는 아니라고 부정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가기 전 회사도 그게 2009년에 창업을 2014년에 창업했어요. 참 하도 많이 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아니구나 2009년 했어요. 맞아요. 2009년 했어요. 네, 9년 했고 보렌젤스라는 초기 투자 회사에서 투자를 받아서 그때는 뭘 했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아이폰이 2010년에 들어왔죠. 한국에 2010년 겨울쯤에 가을 겨울쯤에 들어왔던 걸 기억하는데 2009년도에 저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받아서 그게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용 OS잖아요. 이걸 TV용 OS를 만들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스마트 TV라는 키워드도 없었는데 이게 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전에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선상에서 이제 이걸 하긴 했었는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스마트 TV는 실패작인 거죠. 네, 그 전 세계 가전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TV는 아무도 이제는 그게 뭐야? 뭐 이런 골동품처럼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커넥티드 TV라고 할 수 있는 이 커넥티드 그 TV의 OS 시장은 구글 TV로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구글한테 진 거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저희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정대만도 아닌데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5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제 그 고통 끝에 잔뜩 빚을 지고 배민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하라고.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때 그만뒀으면은 뭐 역사에 가설은 없지만 어쨌든 배민에 못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만뒀으면 적어도 이제 경제적인 그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텐데 왜 그만두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돌이켜봤을 때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내가 이걸 실패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뭐 린스타트업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스타트업에 관련된 방법론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방법론도 사실은 자기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서비스나 제품이랑 나를 너무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실패할 수 있다. 그럼 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만둬야 된다. 그만했어요.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저도 이제 취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딱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근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그 바둑 같은 거나 이제 그리고 훈수는 되게 잘 두는데 자기는 못 두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진짜 좀 냉정하게 봐야 되고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나를 객체로 보는 거죠.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창업 분야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이제 의식주 중에 가장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의식주 중에도 이제 생명과 직결되는 게 이제 먹는 일이잖아요. 그 먹는 창업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예, 저희 팀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식품회사 지금 1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신사업도 11년째 하고 있고 보통 1, 2년 하면 좀 돌려주시는데 11년째 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데 네, 이 많은 비즈니스를 해봤지만 가장 근간은 식품은 무조건 품질과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스트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저스트에서 미국에서 원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오는 원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일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식품이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 그래서 기업에서 보는 어떤 이 식품 그다음에 뭐 식품업에 계속 종사하는 입장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돈을 벌고 뭐 다 좋지만 그 식품 회사에서는 식품의 안전이 무너지는 그 회사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우리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품의 가장 근간은 안전과 품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업에 임하시면 그냥 기본적인 그 업무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류 산업이든 식품 산업이든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소비자의 일상에 녹아들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단가 쳐서 반짝 뭔가를 이룰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하나를 하려고 할 때 팔아치운다 그런 개념보다 정말 그 가치 전달을 하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품질과 안전은 물론이고 이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그런 뭐랄까요 그들의 일상에 녹아들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걸리는 작업이고 그 녹아들기까지의 시간이 그 시간 동안 문제없이 일상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지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구독 서비스니까 결제 예약을 걸어두고 특정한 날에 결제가 띵 되는 거잖아요. 결제가 됐을 때 저희는 결제를 하기 전에 알림을 보내면 어떨까 했어요. 주변에서 말렸어요. 아니 그 뭐 많은 구독 서비스들이나 이런 정기 결제되는 서비스들 그런 데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 했을 때 저희는 그거를 그래도 미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결제되기 3일 전에 항상 문자를 보내거든요. 이번 달 수는 어떤 게 배송되고 3일 뒤에 결제될 예정입니다. 그럼 확실히 그런 이탈자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감당을 못할 정도가 아니고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오히려 더 선순환 구조가 지금 되지 않았나. 아직 저희가 업무가 굉장히 짧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비자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뭔가 깜빡하고 있다가 갈취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솔직한 이제 소통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저희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한 케이스가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 배달의 민족이고 하나가 직관인데 그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의식주예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에서 의식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언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냐 맞는 얘기잖아요. 의식주는 망할 수 없는데 언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냐면 이제 큰 트렌드가 바뀔 때,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때 대표님 말씀처럼 기회가 생기는데 그 미국에서 식문화에 영향을 끼친 굉장히 2가지 기술 발전이 자동차랑 TV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좀 더 멀리 밥 먹으러 다니면서 이제 주변의 식당들이 좀 힘들어지고 TV가 생기면서 이제 안 나가면서 배달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배민을 나와서 이걸 하겠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이제 배달 음식에 대한 인식 변화, 우리의 식문화에 대한 변화 때문에 이제 이걸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고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 접근이겠지만 아무래도 스타트업으로서 뭔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관점에서는 과연 식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비건이나 뭐 그런 쪽 문화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푸드테크 관련해서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이제 음식 관점에서는 두 분이 말씀 주셨다면 저는 이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크게 있는지를 음식이 아닌 그 외적인 것에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플로우에서 주신 질문을 받아드릴 건데 가장 많이 좋아요 주신 질문은 제일 마지막에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저기 최 대표님 가장 많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한 2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제 왜 전대협이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패스트5와 다르게 전대협이 이제 주력 수익 모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가장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뭐냐? 그리고 이제 매장 관리 부분에서 과연 그 청결 관련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 2가지 좀. 네, 제가 아까 원가표 보여드렸던 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식재료가 30%고 배달이랑 그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가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임대료는 사장님들이
내가 버는 돈의 10%를 넘게 임대료로 낸다 그러면 일단은 이익이 안 난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삼모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임대로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요.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 배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물류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위생 관련해서는 위생 가이드를 드리는데 이게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못 지키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끊임없이 당근과 채찍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행사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패스트5에서도 행사 있으실 때 저희한테 음식을 부탁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잘 지키는 식당을 위주로 이렇게 분배를 해요. 선생님들 당연히 불만이 있으시죠. 왜 우리 음식을 안 해주냐? 자, 아니 우리가 B2B 고객한테 주는데 위생적인 곳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위생을 지키게끔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물류라는 그런 자체적으로 물류 관련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뭐 쿠팡도 그렇고요, 배민도 그렇고 사실 고용은 직고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직고용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 물류를 운영할 수 있는 IT 플랫폼을 가지고 네. 그걸 핵심으로 해서 진행해 보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 SPC에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피드 인더가드를 접했는데 다른 스타트업 브랜드인 줄 알았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좀 SPC라는 걸 좀 감췄느냐.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대기업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 브랜드 런칭 과정에서 좀 어떤 고민들이 많으셨는지. 지금도 논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PC를 어떻게 인식하냐고 여쭤봤을 때 다 파리바게트를 얘기하시고 거기에 상립을 얘기하면 이제 호빵 얘기만 하세요. 네. 고추빵 뭐 이렇게 계속 포켓몬빵 이제 이런 빵만 생각하시는 거죠. SPC 상립 지금 이제 SPC가 붙었지만 그때 상립만 있을 때는 지금도 절대적으로 빵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저희가 푸드 분야를 진출하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피그인더가든은 당초부터 매장 비즈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립보다는 피그인더가든 브랜드만 가지고 한번 경쟁을 해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다른 상표가 브랜드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피그인더가든 샐러드 전문 브랜드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수다마 대표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저도 이제 인터뷰할 때 드렸던 질문일 것 같은데 카카오나 보통 네이버가 그냥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전통적 카테고리를 띄워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수다마가 한 5년 뒤에는 좀 어떤 모습일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카테고리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다양한 것들을 취급하는 종합 쇼핑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카카오 커머스가 됐건 네이버 스토어팜이 됐건 쿠팡이 됐건 이미 저기 옥션에서도 전통주 많이 팔고 있죠. 맞아요. 옥션, 실버가 사실 지금 그런 대형 그런 종합 쇼핑몰에서 안 파는 곳이 없어요. 거기서 전통주를 취급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틀 안에다가 전통주를 끼워 맞추는 것이 되고 지금까지의 그런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지금 저희 쇼핑몰에서 100개에서 150개 사이의 그런 150개 정도의 전통주를 쇼핑몰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원했으면은 사진 다 받아오고 이미 기존에 양주장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상세 페이지 포토샵 파일들이 있어요. 그거 다 받아가지고 그거 딱 올려가지고 하면 끝나요.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지금 400~500개 취급을 할 수가 있었겠죠. 지금 그게 대부분의 대형 종합 쇼핑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MD가 골라서 컨택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컨텐츠 띡 올리고 저희는 이거를 술을 샘플을 다 직접 받아서 스튜디오 촬영 직접 하고 하나하나 직접 맛보면서 향미 그래프를 저희가 만들어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세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이게 술이 어떤 맛인지 그리고 어울리는 상황 이거는 뭐 친구들이랑 캐주얼하게 즐기기 좋은 술인데 단맛이 강하고 어떻다. 두 번째 문단은 어울리는 안주하고 뭐 음용 방법 이걸 칵테일로 어떻게 언더라고 즐기던가 뭐 토닉 워터를 섞어서 마시면 더 맛있다. 세 번째 문단은 기타 정보로 이 양조장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
혹은 원료에 대한 강조할 점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 이렇게 일관적으로 저희가 직접 다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새로운 제품들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디고, 그런데 저는 일단 이 전통주라는 아이템에 한해서는 그런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전통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스토리이고, 그걸 뺀 상품 상세 페이지라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컨텐츠나 스토리와 가치가 가장 그렇죠. 네, 그거는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5년 뒤 모습은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5년 뒤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사러 갈 때 다이소를 한다면 술 관련된 그 술자리를 구성할 수 있는 그 모든 아이템, 숙취의 소재, 술잔, 무드 등 이런 모든 것까지 해서 술 관련됐으면 술담화가 생각나는 그런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네, 되고 싶으시고. 네. 네. 항상 왜냐면 이게 아마 배달민족의 대표님도 지금 5년 전에 배달민족이 이 모습일 거라고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파이팅 이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정희 대표님한테 질문이 가장 많은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다른 관심 분야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로봇이 레스토랑 및 식당에서 대중화될 시기는 언제일 것 같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요리사들의 역할은 좀 어떻게 바뀔 것 같으냐, 거기에 대한 좀 답을 좀 주셨어요. 이미 저희는 제가 그러니까 요리를 극단적으로 나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파인다이닝처럼 그 식재료부터 해서 그 셰프가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음식 비싸겠죠. 이거 이제 일상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경제성이라는 걸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반대 극으로 갈 텐데, 가성비, 가심비, 여기서 이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이미 그 일반적인 식당들,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가 하시던 그런 곳 말고 최신의 어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식당을 가보면 프랩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스킬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이게 바뀔 거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식재료의 프랩은 공장에서 해오고, 그 공장에서 들어온 것을 여기서 이제 조리해서 나가는데, 이 조리 중에 특정 분야는 로봇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 올 거냐면은, 사실 이건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소니의 기술자가, 디지털 카메라 소니에서 만든 기술자겠죠. 처음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비싼 제품을 누가 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업들이 이게 돈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비용과 인력을 투자할 거기 때문에 그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제 어떤 계기가 그 사람을 대체하게끔 하는 걸 만들어줄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최저임금이나 아니면은 뭐 근로기준법이 그 계기를 만들어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점점점 주방에서 줄어드는 쪽으로 가긴 갈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 10년, 20년 멀리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이폰이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10년 안에 상당한 음식점들이 그 사람이 없이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영역에서도 근데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좀 전문적인 셰프들의 영역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만든 회사는 제가 알기로 코닥입니다. 네, 코닥. 막간 지식자랑이었고요. 이런 이런 큰 이런 외식 산업의 변화 같은 데에 대해서 SPC에서도 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방금 똑같은 질문을 좀 김 팀장님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데, 좀 지금 SPC는 아무래도 여러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런 좀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안타깝게도 제가 프랜차이즈 담당하진 않아서 깊은 고민을 프랜차이즈 영역에서 해보진 않았지만, 그 제조업에서도 제조업에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가 그 제공해드린 아까 음료 베이스 중에서 파스쿠치에 납품되는 그 그라니타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은 예전에는 뭐 딸기를 넣고 섞고 뭐 해가지고 다시 이제 믹서기를 돌려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비닐봉투 뜯어가지고 물 조금 부어서 갈기만 하면 되는 제품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렇게 편의식품들 그리고 그 소재형 제품들도 그렇게 뭔가 편의성이 강화된
그 직원 수를 조금 고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제품 중에 이제 스쿱 샐러드 뭐 이런 제품이 있는데 에그 마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마요네즈하고 계란하고 이제 믹싱해가지고 샌드위치에 넣어 먹는데 실제 카페에서 계란하고 마요네즈를 비비신다고 치면은 정말 안 비벼집니다. 30분 동안 팔 너무 아픈데 안 비벼지는데 저거를 다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카페나 베이커리 내에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소재 사업부터 이렇게 변화가 있고 그런 영향들을 저희들 직접 느끼고 있고 제조 라인에서도 최대한의 지금 자동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트렌드는 지금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근데 그런 제품들을 일반 이제 다른 스타트업 창업자들이나 이제 그 창업자들이 그러니까 계열사가 아니고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B2B 구매할 수 있나요?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아까 이제 슈퍼 키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그 성장하려고 하는 그 반찬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샐러드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성을 보면서 함께 파트너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너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픈된 자세로 지금 회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각각 한 1분씩 정도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푸드 영역에서 뛰어드셨는지, 이게 이제 좀 개인적인 건지, 개인적인 좀 선호인지 아니면은 가능성을, 시장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제 하시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차 대표님부터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망해서 들어갔고요. 그 전까지는 이런 거 할 줄도 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그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음식을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의식주 중에 하나이고 사람 반드시 먹어야 되니까 큰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저에게 이제 그렇다면 음식이라는 무엇인가 기승전 치킨집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IT 소프트웨어 기술이 들어가서 혁신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푸드 쪽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 운 좋게 배민에 들어가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산업, 모든 일들이 다 저마다의 가치 창출을 하고 있어요. 뭐 금융권도 금융권만에서 가치 창출을 하고 식품도 식품 산업만에서 가치 창출을 하는데 저한테는 식품 산업, 푸드테크, 푸드 쪽이 가장 저한테 큰 보람을 주는 가치 창출이었어요. 제 학생 때 되게 오랫동안 보람을 느낀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팀플을 하면서 외국인 친구들한테 밤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떡볶이하고 요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너무 맛있게 먹는 표정이 보고 되게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돈도 잘 벌려야 하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지만 그와 동시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도 경영학을 전공해서 식품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들어왔는데 제가 소가 우유를 하면서 소가 하루에 30kg의 우유를 먹으면 30kg의 우유를 짠다 이런 얘기를 전혀 몰랐었는데 소는 꼬리를 들고 오줌 싼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꼭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거는 이제 B2C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한 땀 한 땀 만든 제품들이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먹어보고 한다는 거기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서 저희도 그 상품 마케팅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보람을 느껴가면서 계속해서 업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